4년 동안 수천만 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1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패전국이 된 독일은 승전국에 의해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은 패전국인 독일에 대한 제재 규정을 포함하는데 독일은 정복했던 식민지들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고 승전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독일과 그의 동맹국들에 있다고 못 박아 버립니다. 그렇게 독일에 1320억 마르크라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돈을 현재의 원화로 계산하면 수십에서 수백조 원에 이르게 되죠. 독일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 배상금을 갚기 위해 화폐를 계속 찍어내야만 했고 이럴수록 화폐 가치는 더욱 떨어져 인플레이션 현상은 더욱 심해져갔습니다. 가뜩이나 전쟁에 대한 패전으로 국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와중에 갚을 수 없는 수준의 배상금까지 떠안게 된 독일 국민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게 됩니다. 이 시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대중에게 펼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마음은 점점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정치판에 뛰어들어 작은 규모의 정치 집단인 독일 노동자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뛰어난 언변으로 대중에게 그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불과 1년 만에 노동자당 책임자가 된 그는 나치라는 이름으로 당명을 바꿉니다. 나치당이 힘을 키우고 반대로 현 정부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히틀러 일파는 1923년 11월 뮌헨에서 행사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일명 맥주홀 폭동이라 불리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독일 전체를 지배하는 독재자가 되겠다는 계획 아래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다음해 12월까지 투옥당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의 경험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저술하였고 이 책을 통해 유럽을 정복하고 게르만 민족의 생존권을 동방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민중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1929년 검은 목요일로 시작된 경제대공황으로 전 세계는 혼란에 빠지고 독일 또한 실직자 수가 600만 명으로 늘어나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 시기 히틀러는 총선에서 청중을 압도하는 천부적인 언변으로 국민을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히틀러를 믿고 나치당에 희망을 걸기 시작합니다. 제1당으로 일어선 나치당은 공산당에 대항하는 극우 민족주의 대표 정당으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히틀러는 총리로 임명됩니다. 이때부터 나치당을 보호해주고 있던 나치 돌격대를 대거 모으기 시작하여 매우 많이 불어난 숫자로 군사력까지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남은 건 정권을 잡는 것, 그리고 곧이어 나치당이 독일 정권을 장악하는 핵심 사건이 발생합니다. 1933년 2월 27일 누군가 독일의 국회의사당에 불을 질렀고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인 현장에서 23살의 공상당원 한 명이 범인으로 지목돼 붙잡혀갑니다. 화재 발생 25분 후 현장에 도착한 히틀러와 당시 국회의장 헤르만 괴령은 현장을 보자마자 화재가 공산당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수천 명의 공산주의자들을 체포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나치당은 선거에서 44%의 득표율로 공산당을 누르고 제1당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또한 나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해산시키고 강압적인 독재 체제를 이루어 반대 세력을 전부 숙청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히틀러는 대통령과 총리를 겸한 총통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침략 전쟁을 위해 국민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1934년 그의 유럽을 향한 침략이 시작됩니다. 히틀러는 독일 민족, 즉 게르만 혈통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관념을 가졌습니다. 그에 따라 자신이 태어난 오스트리아를 독일에 합병시키는데 오스트리아는 한때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제국이었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게르만 민족으로 이루어진 소국이 됐기 때문이죠. 히틀러는 곧이어 체코슬로바키아에 독일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인 수데텔란트를 넘길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뮌헨 회담에서 체결된 것으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감을 이용해 반강압적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의 단치이라는 항구 도시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면서 빼앗긴 영토였습니다. 때문에 히틀러는 이 도시에 독일계 주민의 해방을 주장하며 단치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는 폴란드에 빈번히 거절당했고 결국 히틀러는 군사력에 의한 폴란드 문제 해결을 준비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폴란드와 독일의 대립에 위기감을 느낀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에 대해 군사적 도움을 보증하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이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했는데 당시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과 손을 잡기로 한 것이죠. 소련과 동맹을 맺어 1차 세계대전 때처럼 양면 전선의 사태를 피하려고 했으며 스탈린 또한 폴란드의 반을 갖고 나아가 발트 3국, 핀란드의 땅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폴란드 침공을 단행합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은 폴란드의 선전포고 없이
새벽 4시에 기습 공격을 시작으로 항공기와 전차 부대를 사용한 전격전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기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빠르게 치고 들어간 독일은 중심부 타격을 시도하였고, 폴란드는 독일이 맞닿는 국경선에 병력을 매우 넓고 얇게 배치하여 방어하는 전략을 보였습니다. 지난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오랜 기간 전쟁 준비를 해온 독일은 1000대가 넘는 전투기와 항공기 등을 보유한 강력한 장비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폴란드군의 전투기 무기들을 순식간에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서부전선의 침공에 이어 비밀협정에 따라 소련 또한 동부전선의 폴란드 침공을 단행하였습니다. 양쪽에서 전쟁이 오는 것을 막아야 했던 폴란드는 방어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군대를 중립국인 루마니아로 대피시킵니다. 당시 폴란드와 동맹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이 폴란드 침공 때 선전포고는 했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폴란드는 탄탄한 방어선과 상황에 따른 유리한 방어 배치를 하지 않아 결국 3주 만에 독일군에게 포위당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신속한 도움을 기대했던 폴란드는 전쟁에서 참패하고 독일과 소련이 독소 불가침 조약에서 합의한 대로 폴란드를 동서로 분할 점령하게 됩니다. 폴란드 점령이 끝난 후 이어서 소련은 발트 3국과 핀란드를 무력 합병하려고 했습니다. 그중 핀란드의 국경지대 영토 교환과 주요 항구의 임대를 요구했으나 핀란드는 강력히 거절했고, 이에 소련은 즉각 전쟁에 나섰습니다. 1939년 11월 30일 전투기 공습을 시작으로 소련군의 대대적인 핀란드 침공이 개시됩니다. 54만 병력과 2,400대의 전차, 항공기 1000대를 동원한 대규모 공세로 1200km에 이르는 국경선을 넘어 일제히 핀란드로 진격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핀란드군은 예비 병력까지 합쳐도 30만 명에 미치지 못했고 항공기도 겨우 100여 대에 불과한 전력이었죠. 그러나 전황은 예상외로 진행됐습니다. 겨울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투에서 핀란드는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 호수의 얼음에 구멍을 내 위장을 하였고, 핀란드군의 스키 부대는 숲속을 빠르게 이동하며 소련군을 매복 공격했습니다. 특히 위장 효과가 큰 흰 군복을 입은 저격수들의 은폐 공격으로 소련군을 기습했고, 당시 핀란드인들은 소련의 외무장관 몰로토프를 조롱하는 의미에서 화염병을 몰로토프 칵테일이라 불리며 소련의 전차를 공격했습니다. 무엇보다 영하 40도의 혹한에서 소련군은 동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끝나면서 독일이 핀란드와 소련의 협정을 중지했고, 소련은 핀란드 영토의 12%를 받는 다소 후한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한편 옆에서 핀란드 침공을 마친 독일은 곧바로 좌측에 위치한 프랑스 침공을 준비하게 되는데, 독일은 프랑스 침공 때부터 이미 영프연합군의 선전포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7개월간 전면적 충돌이 거의 없이 대치 상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의 실제 동원 가능한 전력은 독일보다 한 단계 아래였고, 공군력은 2.5배에 달할 만큼 독일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세인 상황 속에서 독일과 동등한 정도의 전력을 구상할 때까지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최대한 프랑스에 늦게 공격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독일은 많은 물자를 확보해놓지 못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와 싸울 작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긴박한 대립 상황만 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0년 5월 10일 프랑스 점령을 위한 독일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독일이 폴란드의 항구 도시 단치히를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를 중심으로 이제 서부전선의 공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폴란드 침공 때 이미 폴란드와 동맹이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선전포고를 했고,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게 패배를 안겨준 프랑스에 보복하기 위해 히틀러는 먼저 프랑스 침공 계획을 지시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4년 동안 치른 1차 세계대전에서 참혹한 인명피해를 경험하고 방어에 의존하는 전략을 세우는데, 거대한 장벽과 벙커 시설들로 국경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방어 요새인 마지노선을 건설합니다. 이 방어선을 주장한 프랑스 육군 장군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딴 것이죠. 750km에 달하는 길이와 공사 기간만 10년이 걸렸으며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였습니다. 독일과의 국경지대에 설치한 마지노선을 중심으로 프랑스는 언제 올지 모르는 독일의 공습을 대비하고 있었고, 폴란드를 점령하고 온 독일은 재무장을 하느라 프랑스 침공을 주저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국의 상황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는 선전포고를 한 채 약 7개월 동안 교전 상태만 유지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침공을 단행하게 된 독일은 철통 같은 마지노 요새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정면 침공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프랑스로 갈 길은 북부밖에 없었는데 독일 내에서는 프랑스 침공에 대한 많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것은 육군 참모총장 프란츠 할더가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황색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노선을 피해 네덜란드와 벨기에 북부 쪽에 주력을 배치하여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인데, 사실 이 경로 또한 연합군이 예상을 하고 그곳에 주력을 철저히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독일의 명장 만슈타인은 적군이 예상하는 지점으로 아군을 몰아넣는 작전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황색 작전을 대신할 새로운 작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낫질 작전이었습니다. 적들의 예상을 뒤집어 적의 배후를 치는 것이 핵심인데, 그 포인트는 아르덴 지역의 산림지대에 있었습니다. 벨기에 아래에 위치한 아르덴 산림지대는 나무들이 울창해 기갑부대가 통과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잘만 공략해서 침투에 성공한다면 충분히 프랑스 점령에 승산이 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낫질 작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들은 히틀러는 굉장히 만족하며 프랑스 침공 계획을 낫질 작전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갑작스런 총통의 지시를 받은 참모본부는 결국 만슈타인의 계획을 보완하여 실전에 적용되게끔 재수립합니다. 물론 프랑스가 독일이 이곳으로 침투할 생각을 완전히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프랑스군 2군 사령관이었던 프레틀라 장군은 워게임을 실시했습니다. 독일이 아르덴을 통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이죠. 그 결과 독일군이 메즈강에 60시간 안에 도착하여 충분히 빠르게 침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다시 워게임을 해봤음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독일의 아르덴 숲 침공은 충분히 가능했고 프랑스군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르덴을 통한 대규모 공격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당시 프랑스군 총사령관 가물랭은 독일군이 메즈강에 도달하더라도 프랑스군 예비대 투입으로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훗날 가물랭의 판단은 크게 빗나가 참혹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1940년 5월 10일 작전이 시작되고 독일군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에 편제되어 있던 136개의 사단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투입되었는데, 우선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통과해 프랑스군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도록 착각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한 집단은 아르덴 숲의 대부분의 주력과 기갑사단을 대거 편성하고 침투시킵니다. 나머지 한 집단은 마지노선에서 프랑스군을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아르덴 숲은 쉽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프랑스와 반대로 독일군의 병력이 대거 밀고 들어왔고 그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끝까지 네덜란드와 벨기에 부근에 있는 집단이 주력이라고 착각한 프랑스는 3주 만에 배후가 차단되었고, 그로부터 열흘 후 150만의 병력이 전멸하고 프랑스는 독일에 포위돼버립니다. 전세가 독일의 승기로 기울자 영국군 원정 사령관은 본국으로 철수를 결심하게 되고 40만 병력을 덩케르크 해변으로 집결시킵니다. 이때 마침 독일군도 공격을 멈추고 현 전선을 유지하라는 히틀러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프랑스 침공 때의 피해로 기갑사단 손실과 병력들의 피로감이 극심한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의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연합군의 무기도 독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반격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오히려 철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고, 독일군이 주춤한 틈새를 이용해 해안에서 영국에 이르는 72km의 탈출 작전을 위해 해협을 건너갈 만한 모든 배를 총동원시킵니다. 군함은 물론 민간 선박을 포함한 총 861척의 선박이 동원되었고, 탈출 도중 독일의 공격과 험난한 해협으로 243척이 침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독일의 2인자 헤르만 괴링은 오로지 공군만으로 연합군을 격파할 수 있다고 확신하여 연합군의 병력들이 배를 통해 철수하는 동안 독일과 영국과의 치열한 항공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독일의 전투기에 맞서 영국도 격렬히 방어했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30만 명을 영국 본토로 성공적으로 철수하였고, 이들이 안전하게 철수하기 위해 당시 프랑스군 3만 5천여 명은 뒤에서 끝까지 독일군과 싸우다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합국과 추축국 사이에서 간을 보고 있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프랑스가 항복하기 전에 재빨리 독일과 동맹을 맺으며 추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남부 지역을 공격하며 무솔리니의 야욕을 드러냅니다. 이때 이탈리아 병력이 급하게 투입되느라 장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알프스에서 동상자가 대거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주력이 무너지고 있는 사이 독일군은 프랑스의 완전 점령을 목표로 하는 적색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들은 남은 병력으로 마지노 요새를 협공하기 시작했고 6월 14일에는 무방비 도시인 파리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프랑스가 항복문서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를 경악시켰으며 프랑스의 북부는 독일군 점령지로 내어주고 남부는 친독일 정권인 비시 정부를 수립해 독일 나치에 협력하게 되죠. 독일의 꼭두각시로 칭하는 이 괴뢰 국가는 파리 남쪽에 있는 비시라는 도시를 임시 수도로 정하였고 프랑스의 부총리인 필리프 페탱을 이 남프랑스의 수반으로 임명됩니다. 페탱은 제1차 세계대전 때 베르댕 전투에서 독일군을 격파하고 프랑스를 구해낸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이자 오랜 친구인 드골 장군은 정부를 알제리로 옮겨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으나 패땡은 패전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찾아야 한다며 나치에 협력하는 부역을 범합니다. 프랑스의 영웅에서 민족 반역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패땡은 히틀러와 휴전협정에 나섰고 5분의 2의 프랑스를 2년여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훗날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패땡은 반역죄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이 당시 사형 선고에 찬성 14표, 반대 13표가 나올 정도로 패땡에 대한 평가는 현재도 양측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편 히틀러의 프랑스 침공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프랑스를 쉽게 압도하기란 쉽지 않았으며 이 당시 히틀러와 나치당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반대로 독일군이 아르덴스프로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여 연합군과 프랑스의 패망을 초래한 가물랭 장군은 독일군에 잡혀 수용소에 투옥되고 훗날 역사상 가장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오명에 따라다니게 됩니다. 프랑스를 쉽게 손에 넣은 히틀러는 이제 대부분의 유럽을 점령하였으며 영국이 항복하지 않고 꿋꿋이 버티자 영국 본토를 침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영국에게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독일 또한 프랑스와 전투를 벌인 직후였기 때문에 당장 침공할 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영국의 해군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으며 그 숙련도 또한 뛰어났습니다. 정비의 시간을 가진 독일 또한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공중전을 선택하고 최강의 전투기를 대거 모아 영국과의 항공전이 펼쳐집니다.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고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계획 아래 대륙을 정복하겠다는 히틀러의 야욕이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폴란드에 이어 프랑스까지 침공함으로써 독일은 유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목표는 당시 최강대국 중 하나인 영국으로 향하면서 영국은 홀로 독일에 맞서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에서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과감한 승부수를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는 버트럼 램지 장군과 함께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통해 불가능에 가까운 시나리오를 현실화하여 위기의 순간에 연합군을 구출해냈습니다. 훗날 덩케르크를 통해 탈출시킨 병력은 독일과의 전투에서 주축이 될 귀중한 자원이 되죠. 그리고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처칠에게 나치와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독일과 끝까지 싸울 것을 대국민 앞에 약속합니다. 한편 영국 침공에 앞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었던 히틀러에게 가장 큰 고민은 육지와 떨어진 영국을 어떻게 침공할지였습니다. 독일의 육군 전력은 영국을 압도하고도 남았지만 바다로 침공할 경우 영국의 해군과 맞서야 했는데 이 당시 영국의 해군은 아무도 넘보지 못할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독일 또한 해전을 통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에게 너무나도 큰 걸림돌이었던 영국의 해군력은 이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일의 헤르만 괴링 장군이 공군으로 영국을 침투하는 것이 독일에게 가장 유리한 작전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독일은 육군뿐만 아니라 공중에서의 전투기와 폭격기는 세계 최고를 자부할 만큼 우세했고 영국군은 물량에서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괴링은 이러한 무기로 영국의 바다와 공중을 모두 제압하겠다는 계획을 한 것이죠. 결국 괴링의 주장에 따라 독일은 영국과의 공중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반면 영국도 독일의 우수한 공군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통해 침공할 것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에 미치지 못하는 영국의 항공 전력으로 인해 또 다른 보강할 만한 것이 필요했고 영국군은 두 가지 이점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영국은 체인홈이라고 불리는 최고 성능의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자파를 이용하여 프랑스 해안가에서 100마일 떨어진 내륙까지 적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은 독일의 암호체계를 해독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영국은 독일의 잠수함을 침몰시키고 암호가 기록되어 있는 책을 발견하는데 타자키처럼 생긴 암호 해독 기계 에니그마를 이용하여 독일 공군의 작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고로 독일군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자신들의 암호가 해독당하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게 됩니다. 게다가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영국을 곧바로 공격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히틀러가 공세를 유보하면서 흘러간 약 한 달간의 시간은 영국에게 있어 그야말로 황금과 같은 행운이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잃었던 물자들 때문에 영국은 한시라도 빨리 독일과의 전투를 준비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약간의 공백 시간 동안 영국은 모든 생산시설을 가동해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940년 7월 10일 도보 해협에서 독일은 수십 대의 전투기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하였고 영국도 휴 다워딩 장군 지휘 아래 전투기를 띄워 독일에 맞대응하였습니다. 독일이 그동안 부단히 연구와 실전 경험을 통해 슈밤 대형처럼 전투기를 효율적인 방식을 사용한 반면
영국은 전투기가 적었기 때문에 생산을 꾸준히 해야 했고, 영국의 조종사들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전투를 위해 출격해야만 했습니다. 영국은 침공의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와중에도 독일에 많은 피해를 주는데 성공했지만, 사실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독일의 전투기를 막아내는데 그치는 소모전을 펼치게 된 꼴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 독일의 압박을 버텨보지만 전투기 손실량이 급격히 커지면서 영국은 해협에서 물러나 이제 본토를 방어하는 본토 항공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영불 해협 상공을 완전히 평정했다고 판단한 독일은 다음 단계로 본격적인 영국 본토 대공습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도보 해협을 공습한 지 한 달이 지난 8월 10일, 영국 본토를 대공습하기로 계획된 날이 왔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3일 후에야 작전이 개시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대도시가 아닌 영국의 비행시설과 공군기지였습니다. 그들은 폭격기와 전투기로 무서운 공세를 가해 완전히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들이 불과 하루 만에 사용 가능 상태로 복구되고 있다는 점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피해를 입은 시설물과 전투기를 하루빨리 수리해 나서 독일의 열세인 물량을 이겨내고자 부단히 힘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 패턴의 양상은 영국 본토 항공전 내내 벌어지게 됩니다. 영국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독일은 눈으로만 보이는 폭파 장면에 완전히 제압했다는 보고만 올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독일은 영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영국은 독일의 전투기와 맞붙는 것보다는 지상으로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는 폭격기를 격파하는 작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영국의 공세에 속도가 느리고 기동력이 둔한 독일의 폭격기들은 전투기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자 쉽게 무너졌습니다. 반면 독일은 이에 대응할 반격을 시도하는데 그것은 바로 선별적 공격이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이 뒤에서 부단히 복구하는 것은 몰랐을지언정 어떤 것을 타격해야 피해가 큰지 그 대상을 선별하는 것과 영국의 약점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본토 항공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은 영국의 감시망을 뚫고 4,500여 톤의 폭탄을 투하하여 비행장을 포함한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영국 남부 상공은 완전히 독일의 차지가 되다시피 했으며 독일 국방군 최고사령부는 70만에 이르는 육군 부대를 수많은 선박에 태워 영국 본토를 침투시키겠다는 일명 바다사자 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영국도 최선의 전투를 벌이지만 상황은 암담해져만 갔습니다. 영국의 보도 매체는 적들을 격퇴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공군 지휘부는 더 이상 독일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처칠은 끝까지 독일에 대항해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생겨났습니다. 당시 영국은 어두운 밤에 올 수도 있는 침공을 막기 위해 모든 불빛을 차폐하고 전등을 소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24일 밤에 독일의 폭격기가 영국의 공장지대 폭격을 시도하려고 나섰는데 이러한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인해 실수로 런던 시내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이었죠. 사실 제한된 무기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런던과 같은 상징적인 곳보다 군사적인 목표를 먼저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런던 시내는 수십 명의 시민이 다치고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처칠은 런던에 폭탄이 떨어지자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수십 기의 폭격기를 띄워 독일의 중심부인 베를린 공습으로 보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대응을 못하던 영국이 이제 반격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전투의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독일 시민들은 시내에 폭탄이 떨어지자 충격에 휩싸였으며 해협에서 시작된 전투는 양 국가의 자존심을 건드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히틀러와 게링은 지휘관들에게 이제 전투시설이 아닌 런던 대공습을 명하게 됩니다. 독일이 영국 침공을 단행한 지 약 2달이 된 9월 7일 아침부터 수백 대의 독일 전투기와 폭격기를 일제히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영국도 이를 예상했던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독일 공군의 어마어마한 규모와 이것을 저지할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런던으로 통하는 길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번 목표는 이전의 주요 전투시설에 가했던 선별적 공격이 아닌 런던을 통째로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런던에 도착한 즉시 전투기와 폭격기는 적당한 곳이라면 무분별하게 폭탄을 쏟아버렸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불길이 휩싸였고 아침부터 밤새도록 이어진 폭격으로 많은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영국이 사상 처음 겪은 초유의 위기였던 것이죠. 독일의 대공습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으며 도시가 폐허가 돼도 영국이 별다른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괴링은 무조건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영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점령을 마친 독일이 영국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항공전은 헤어벳의 전투를 시작으로 이제 양국가의 도심을 공격하는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영국과 전투 중에 독일 공군은 실수로 런던 시내에 폭탄을 투하했으며 무고한 시민이 죽고 시내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영국도 이에 베를린 폭격으로 보복하였지만 그에 따른 독일의 후폭풍은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히틀러가 런던을 총공격하라는 런던 대공습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쉼없는 독일의 공격으로 런던 시내는 잿더미가 되어갔고 독일의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공군으로 상공을 평정하여 영국이 곧 항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런던 대공습이 시작된 지 이틀 후 폭격을 하러 들어온 독일 공군은 뭔가 다른 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들이 평정했다고 생각한 영국의 하늘에는 그물 역할을 하는 조색 기구들이 띄어져 이들을 방해하고 있었고 수많은 전투기들이 독일군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이 런던 시내를 집중 공격하는 동안 영국의 군사시설은 피해를 면할 수 있었고 그동안 이 군사시설을 이용해 영국은 신속히 전력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런던 시내가 불바다가 되는 동안 뒤에서 최후의 반격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천금 같은 시간 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독일군을 저지할 연구를 하였습니다. 독일군은 영국의 튼튼한 방어태세에 점점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런던으로 가는 항로가 막히게 되자 거침없이 공격당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 독일의 폭격기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독일은 이 상황에서 빨리 전략을 바꿔야 했지만 헤르만 괴링이 어떻게든 끝장을 보려고 전면전을 고집하면서 런던에만 목을 매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후속 비행대를 계속해서 발진해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지만 영국 상공에서 벌어진 철통 같은 방어를 뚫지는 못했습니다. 하늘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착각이었음을 깨달은 독일은 영국 침공 계획을 중단하고 70만 병력을 상륙시키겠다는 일명 바다사자 작전 또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공군으로 영국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한 괴링은 이 전투에서 패하면서 히틀러의 신임을 점차 잃게 됩니다. 런던이 불타오르던 1940년 9월은 영국이 극적으로 되살아난 전환점이 되었지만 그 대가로 시민들은 지하철에 숨어 다니며 폭격을 피해야 했고 더불어 커다란 인적, 물적 피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쉼없이 이어진 독일의 침략을 막아낸 영국은 프랑스를 돕고 자신의 영토 또한 방어하느라 이제 자신들을 지킬 최소한의 물적 자원이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하루빨리 무기를 확보해야 했던 영국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독일이 영국을 공습했을 때부터 영국은 미국에게 계속해서 무기 지원을 요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미국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중립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루스벨트가 세 번째 대통령 연임에 성공하여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사이 처칠은 그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내용은 독일과 전투의 피해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무상으로 무기를 지원해주고 함께 나치에 대응하자는 내용을 담았으며 전쟁을 꺼리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1000통에 가까운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속적인 영국의 지원 요청으로 루스벨트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영국을 지원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마침내 연합군을 지원하는 무기대여법이 제정됨으로써 무상으로 무기를 빌려주기 시작하고 미국은 전쟁에 필요한 엄청난 무기들을 생산해냅니다. 한편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패배하여 영국 정복을 단념한 히틀러는 이제 새로운 침략을 계획합니다. 1939년에 독일은 소련과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조약을 맺은 후 폴란드를 양분했지만 이러한 조약을 무시한 채 소련을 배신하고 오래전부터 품었던 소련 침략을 준비한 것입니다. 동쪽 지역의 넓은 평야를 차지하여 슬라브인들을 몰아내고 게르만족, 즉 독일인들을 위한 나라를 건설하기로 계획한 것이죠. 하지만 영국이 항공전을 막아낸 상황에 소련을 공격함으로써 이중전선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주변 독일 참모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위험을 무릅쓰고 침공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야욕은 소련의 스파이에게 발각이 되어버립니다. 소련의 군인 리하르트 조르게는 한때 첩보 요원으로 선발되어 나치를 지지하는 기자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주요 활동지로 정하고 독일을 포함한 대외 정책에 관한 고급 정보를 수집하여 소련에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조르게는 히틀러의 소련 침공 계획 또한 정확한 게시일자를 밝혀내는 데 성공했지만 문제는 스탈린이 이를 무시하고 끝까지 히틀러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1930년대 소련에서는 일명 피해 숙청으로 스탈린은 마음에 들지 않은 지휘관들을 반역 혐의로 몰아 처형시켰는데
1년간 계속된 대숙청으로 지휘관 3만 5천여 명이 처형되는 심각한 내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의 대숙청은 말 그대로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공포 정치이자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대학살극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뛰어난 지휘관들이 부족했고 그 자리도 자신의 편을 드는 장교들로 급하게 채워넣었기 때문에 소련의 군사력은 겉으로만 군사 강국이지 실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소련과 독일의 갈등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강한 군사력과 전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명 군국주의를 내세우는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게 됩니다. 바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개국이 삼국 동맹을 체결해 전쟁 목표를 완전히 통합한 것이죠. 이로써 독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추축국이 탄생하고 이들은 각자의 지배권을 인정하면서 외부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서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소련 침공에 앞서 여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선 독일은 발칸 국가들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편입시키고 소련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던 이들은 자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추축국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한때 히틀러가 프랑스를 점령하고 영국에 거침없이 공격하는 와중에 자신은 아무런 이득도 없이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히틀러의 선전을 보고만 있을 수 없던 무솔리니는 히틀러처럼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있는 이집트와 그리스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영국의 식민지, 그리스는 영국과 동맹관계였는데 이탈리아는 영국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이곳을 집어삼킬 기회를 노린 것입니다. 하지만 전투는 생각외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주력이 이중으로 나눠진 상황에 영국 이집트군의 방어가 철저했고 그리스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 전투에서 이탈리아는 밀리기 시작합니다. 전면 패배에 봉착한 이탈리아는 결국 독일의 도움을 요청하고 히틀러는 어쩔 수 없이 소련을 침공하겠다는 계획을 연기한 채 이탈리아를 돕게 됩니다. 이러한 무솔리니의 무리한 행보는 종종 히틀러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야욕은 실력에 맞지 않은 탐욕이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버리죠. 이집트 공격은 영국의 철동 같은 방어 때문에 실패로 끝이 났지만 동부전선에서는 독일이 이탈리아를 도와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를 거침없이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선 불과 며칠 만에 항복을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1등 공신은 독일이었으며 이탈리아를 포함해 함께 싸운 추축국들이 그리스의 영토를 양분하였습니다. 이로써 독일은 발칸반도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소련으로 침공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작전명 바르바로사를 세우고 소련과의 전투를 눈앞에 두게 됩니다. 1941년 6월 2차 세계대전의 최대 사상자를 낸 독일과 소련과의 엄청난 전투가 곧이어 시작됩니다. 1939년 독일과 소련은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었지만 히틀러는 사실 기회가 된다면 언제라도 소련을 침략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 6월 발칸 지역까지 장악함으로써 소련으로 통하는 길을 확보한 독일은 사상 최대의 침공군을 직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소련의 문턱까지 접근합니다. 반면 불가침 조약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소련의 스탈린은 스파이로부터 독일의 침공 작전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입수받았지만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틀러를 믿은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4년 전에 훌륭한 지휘관들을 대거 숙청해버리는 바람에 군부를 지휘할 실력자들이 없었습니다. 6월 22일 어두운 새벽에 독일군의 소련 침공이 시작됩니다. 약 400만 병력과 폭격기와 전투기, 전차 등 강력한 전력이 대거 동원됐고 독일의 기습적인 공격에 스탈린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배신당한 것을 깨닫고 이내 정신을 차려 서부 전선에 배치된 200만 병력의 군인에게 독일과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독일에게 항복하거나 포로가 될 시 조국의 배신자로 취급하고 가족까지 처벌할 것을 경고합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독일에 맞서 싸울 것을 명한 것이죠. 한편 히틀러는 300만이 넘는 병력을 3개의 집단군으로 나누어 소련을 침공시켰는데 이것이 일명 바르바로사 작전이었습니다. 북부 집단군은 레닌그라드의 파괴를 목표로 했고 중부 집단군은 가장 중대한 임무를 맡은 모스크바 점령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두 곳은 모두 소련의 중심지이자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집단은 우크라이나를 거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코카서스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비옥한 흑토지대에서 생산되는 곡물과 무궁무진하게 묻혀있는 지하전이 있었는데 소련을 먹여 살리는 보물 창고였기 때문에 히틀러는 이곳을 무조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소련 침공이 시작되자 우선
최강 전력이었던 중부 집단군은 기갑부대가 양방향으로 소련군을 포위하는 전력으로 전쟁 발발 열흘 만에 민스크를 포위해버립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런 놀라운 결과에 히틀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고, 모스크바로 향하는 이들의 다음 목표는 모스크바에서 400km 떨어진 스몰렌스크였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천혜의 길목이었습니다. 물론 소련군도 이곳을 지킴으로써 모스크바로 가는 길을 막고 싶었기 때문에 독일의 공세가 재개된 당일날 소련군도 거침없이 돌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황은 금방 독일이 승기를 잡았으며 스몰렌스크 또한 함락이 임박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스탈린이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공격을 명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대숙청의 공포로 현장 지휘관 또한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야 했으며, 이러한 스탈린의 간섭으로 독소전쟁 초기에 소련이 엄청난 패배를 연이어 기록하게 됩니다. 참담하게 끝난 중부 전투는 모스크바로 가는 길을 내어주게 되고, 중부 집단군은 신속하게 모스크바로 진격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부 집단군과 달리 남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독일에 비해 소련의 지리적 위치가 유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남부 집단군은 앞으로 나가고는 있었지만 소련군의 격렬한 저항에 겨우겨우 전진하는 상태였던 것이죠. 참고로 이 남부 집단군에는 루마니아 군도 대거 합류하게 되는데, 루마니아는 1년 전 소련에게 영토를 강탈당하여 복수심을 품고 있었으며, 이번 기회에 병력을 대거 모아 독일의 추축국에 가담하게 됩니다. 드넓은 곡창지대와 지하자원 때문에 어떻게든 남부를 차지하고 싶었던 히틀러는 남부전선이 밀리기 시작하자 결국 중부 집단군의 일부를 남부전선의 지원을 명령합니다. 당시 기갑사령관 구데리안 장군을 비롯해 많은 장군들은 중부 집단군은 상황이 좋아 곧장 모스크바로 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히틀러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41년 8월 17일, 어쩔 수 없이 구데리안 장군은 중부 집단군의 반을 이끌고 남부 집단군과 키예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키예프는 유럽에서도 가장 큰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스탈린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을 사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부 남부 집단군이 위아래로 키예프를 감싸면서 형성한 거대한 포위망은 3일 만에 소련군을 퇴각시켜버렸고, 짧은 시간에 사상 최대 전가를 올리는데 성공합니다. 북부 집단군의 목표였던 레닌그라드는 세 집단 가운데 가장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해줄 동맹국이 있었으니 바로 핀란드였습니다. 2년 전에 핀란드는 겨울전쟁으로 소련에게 영토를 일부 뺏겼기 때문에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독일의 침공에 합류할 기회가 생겨 북부 집단군을 도와 40만 병력이 투입하게 됩니다. 소련군은 핀란드의 공격을 방어하느라 옆에서는 독일군이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들의 전진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이었습니다. 쉼없이 전진하느라 병사들이 지쳤고, 북부 집단군과 중부 집단군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중부 집단군이 남부 집단군을 도와 한창 키예프 점령전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부의 전력 이탈이 발생하면서 독일군이 대거 재배치가 필요했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북부 집단군도 진격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이때 히틀러는 북부 집단군에 속해 있던 주력을 모스크바 공략에 투입시킵니다. 이렇게 독일의 진격이 주춤한 사이 레닌그라드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재빨리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부 집단군이 레닌그라드 인근에 다다랐을 때에는 이미 300km에 이르는 거대한 방어선이 완성된 상태였죠. 심지어 북쪽에서 싸우던 핀란드가 소련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자 전투 의지가 사라져 진격을 멈추는 바람에 레닌그라드를 점령하겠다는 작전은 실현시키기 어려워졌습니다. 독일의 계획이 어긋나자 레닌그라드를 점령하는 것이 아닌 이곳을 탱크로 둘러싸서 아무도 못 나오게 포위하는 작전을 바꾸는데, 300만에 달하는 시민과 적군을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으로 굶겨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레닌그라드는 육상로가 끊기면서 고립되어 버리고 이들에게 피말리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훗날 이러한 포위망은 무려 2년 반 동안 지속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곳곳의 전투로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버린 독일군은 서서히 식량과 연료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련의 영토는 워낙 넓었기 때문에 보급선이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소련군은 독일이 자신의 영토를 점령하려고 하면 자신의 연료를 비롯해 건축물까지 파괴시켜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루빨리 독일은 전투를 끝내야만 했습니다. 1941년 10월, 이른 진눈깨비가 내리면서 가을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뒤늦게 중구 집단군이 모스크바로 향하기 시작할 때에는 장마에 의해 땅이 온통 진흙탕이 되어버립니다. 독일이 소련의 기후와 자연 여건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빨리 악천후가 시작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독일군은 전투보다도 처음 겪는 엄청난 진흙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반대로 진흙으로 인해 소련은 한 달 정도 시간을 벌게 되고 여성과 노약자까지 동원되어 방어선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우기 끝에 땅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진흙탕의 모습이 감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쪽에서 독일에 맞서 싸워 모스크바를 지키기 위한 지원군이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속속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독일이 소련을 침략하기 몇 달 전에 소련은 일본과 중립조약을 맺었는데 독일과 동맹이었던 일본이 이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은 언제 올지 모르는 일본을 막기 위해 동쪽에도 병력을 배치해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스파이 조르게가 일본이 소련을 치지 않고 남쪽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소련은 동쪽에 배치된 병력을 모두 모스크바 방어에 투입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의지와 달리 아직 대세를 바꾸기 어려울 만큼 공세의 주도권은 독일이 쥐고 있었습니다. 11월 28일 이윽고 독일은 모스크바까지 불과 30km 전방까지 다가왔습니다. 망원경으로도 모스크바가 보일 정도로 코앞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독일이 모스크바 점령을 눈앞에 둔 바로 그때 소련의 엄청난 추위와 함께 혹한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1941년 전 세계를 긴장시킨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독일과 소련을 중심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낸 전쟁이 발발합니다. 과거의 독일의 히틀러는 소련과 중립조약을 맺었지만 이를 어기고 그의 야욕을 드러내 소련을 침공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필사적으로 소련을 밀고 들어간 독일은 모스크바까지 약 30km 남겨두는 상황까지 오게 되고 동시에 이 시기 아시아에서도 새로운 전쟁 양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과 소련의 치열한 전쟁 속에 거대한 그림자,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간 1931년, 일본은 중국의 만주를 침략함으로써 대륙 침략 전쟁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훗날 중일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죠. 이러한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세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자 미국, 영국 등 서양의 국가들은 중국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인도 차이나를 길목으로 중국의 물자를 원조해주고 일본을 견제하겠다는 결정이었죠. 그렇게 하노이 부근부터 중국에까지 길게 연결한 철도로 무기와 연료가 공급되기 시작했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던 일본은 이에 맞서 인도 차이나 점령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물자 보급로를 차단해버리고 자신이 이곳의 자원을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으면서 동남아시아 중심 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하자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은 자기들의 세력권을 침범했다고 여겨 일본을 중대한 위협으로 덧장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제재에 나서는데 미국이 일본에 수출 중이던 석유를 포함한 물자들을 금지시킴으로써 중국과의 전쟁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석유가 떨어지게 되면 전쟁은 물론 일본 산업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제재였던 것입니다. 즉, 중일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에 재정 지원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석유와 고철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본은 미국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양 국가는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 협상에 진 척이 없었으며 미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어떻게든 반대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일본의 해군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코였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주미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미국의 산업 생산력과 기술력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미국의 잠재력을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 일본은 이 전쟁에 승산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었으며 승리 가능성도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을 강행함에 따라 그는 장기전으로 가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전쟁을 초반에 끝내겠다는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그렇게 야마모토의 지휘 아래 일본은 하와이의 진주만을 목표로 기습 공격을 결정합니다. 이들은 약 1년 전 영국이 이탈리아의 타란토를 공습한 사건을 참고하여 작전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의 진주만에는 미국의 주력 함대가 배치돼 있었는데 진주만 기습 공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함대를 향해 어뢰를 투하하면 어뢰가 수면 아래 깊숙이 잠겼다가 다시 떠올라 돌격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진주만의 수면은 너무 얕아 어뢰를 투하하면 다시 떠오르기도 전에 해저에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지휘관은 어뢰에 날개와 자이로 장치를 달아 물속 깊이 잠기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전함을 일격에 파괴하기 위해서는
함체 깊숙이 관통하여 폭발시킬 수 있는 대형 폭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전함에 포탄을 개조해 800km에 달하는 항공 어뢰를 만들어 폭격기에 적재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기동함대와 공격항공대에 최고의 지휘관들을 임명하였으며 조종사들은 실전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을 엄선하여 투입시켰습니다. 1941년 11월 26일 일본의 항공모함 기동부대가 북태평양을 건너 하와이 공격을 위해 출동했습니다. 12월 7일 일본의 선발대가 진주만 상공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에 의해 돌격 명령이 떨어지자 일본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작전은 2번에 걸쳐서 공격하는 것이었는데 우선 기습 공격임을 이용해 군사적 가치가 높은 목표를 먼저 타격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의 주력 함대를 공격한 후 해치우지 못한 목표들을 하늘에서 급강화 폭격으로 마무리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이 전투기를 띄우기도 전에 모두 경멸해버리기로 한 것이죠. 공습이 시작되자 미국의 5척의 전함이 순식간에 폭파되었고 심지어 미 전함 중에 하나 애리조나호에는 일본이 개조해서 만든 800km의 폭탄이 하필이면 탄약고에 떨어지는 바람에 100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공격이 시작된 지 불과 9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아무런 방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경계를 느슨하게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이미 설치되어 있던 미국의 레이더에 일본 항공기들이 포착되긴 했지만 미 본토에서 날아오고 있는 미국 폭격기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일본이 밀고 들어오는 코스가 미국 항공기가 오가는 코스와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습이 시작됐을 당시 야마모토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일본은 무려 5,000단어에 달하는 선전포고문을 암호화해서 미국 대사관에 전달하고 곧바로 진주마 공습을 시작하는데 암호 해독과 서류 작성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공격이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나 미국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불시에 공격을 받은 미국은 일본을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한 비겁한 국가라고 비난하였고 복수 여론이 순식간에 퍼져버렸습니다. 일본의 1차 공격이 시작된 지 불과 1시간이 되기도 전에 2차 공격대가 진주만의 항공시설을 재차 공격하였고 이내 정신을 차려 미국도 급하게 전투기를 띄우고 일본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차 공격대에 이어 일본군 장교들은 3차 공격대를 출격시켜 진주만의 유류 저장고와 항만시설 등을 파괴하여 진주만을 완전히 끝내자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항모기동부대를 지휘하던 나구모 주이치 중장은 초반 목표를 잃었으며 미군이 전투에 대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약 190대의 비행기가 손상되고 2,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일본이 여기서 공격을 멈추는 바람에 미국의 핵심 항공모함, 항만시설, 유류 저장시설 등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훗날 전쟁에서 일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일본군이 파괴시키지 못한 이러한 시설들 덕분에 미국은 격침되었던 전함 중 대부분을 인양하여 수리가 가능했으며 전투를 위해 다시 급속도로 재정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유류 저장시설이 보호됨으로써 엄청난 화재와 전함들이 연료 부족으로 고철 신세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완전히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남겨뒀던 셈이었죠. 그렇게 일본의 공습으로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고 초비상사태에 직면한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요청하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선언하고 곧바로 전투태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자진 입대자들이 대거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반일 감정은 더욱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반감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약 10만 명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강제 수용당하게 되죠.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세계 전쟁 양상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선전포고함에 따라 당시 일본과 동맹이었던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에 선전포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럽에선 독일과 소련을 중심으로 엄청난 전투를 벌이는 와중에 아시아에서 새로운 전쟁 노선이 형성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태평양에서 유일한 위협이었던 미국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한 일본은 본격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기세 등등한 일본을 무너뜨릴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1941년 12월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선언하고 일본과 전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기습 공격을 강행한 일본은 태평양에서 가장 위협이었던 미국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하자 본격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중국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물자난이 심해지고 전쟁의 필수적인 석유 공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석유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영역을 동남아에서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죠. 유럽 전선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독일과의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 틈을 노려 이곳을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남아 전역을 점령하기에는 일본에게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싱가폴, 필리핀, 태국 등 넓은 지역에 병력을 분산시켜야 했는데 한창 중국과 중일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에 투입시킬 병력이 모자랐습니다. 심지어 병력과 장비를 모두 옮길 함선도 부족한 상황이라 일본은 적은 병력을 곳곳에 분산시켜 신속하게 격파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진주만을 공습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일본은 곧바로 말레이 반도로 출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 아래 홍콩을 시작으로 유럽 세력들을 몰아내고 필리핀, 싱가포르, 괌, 버마 전역 등 대부분의 동남아를 차지해버립니다. 식민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영국군도 물처럼 밀려오는 일본군을 막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미국의 맥아더 장군도 필리핀에서 일본에 격렬히 저항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을 호주에서 정비하도록 명령 내립니다. 필리핀이 일본의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자 맥아더 장군이 포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맥아더 장군은 필리핀 국민들에게 나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을 남기고 호주로 탈출하게 됩니다. 훗날 맥아더 장군은 약속대로 필리핀에 돌아와 일본을 밀어내고 필리핀의 해방을 선언하게 되죠. 그렇게 서양의 세력을 몰아내고 동남아시아의 패권을 손에 넣겠다는 일본의 남방작전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고 완전히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였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무섭게 치고 나가는 동안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미국은 진주만 공습에 상응하는 충격과 공포를 갚아줄 만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지시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의 도시들을 폭격하고 중국으로 탈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수세에 밀려 방어태세만 해야 했던 미군의 사기를 회복하고 전쟁의 판도를 바꿔보겠다는 것이었죠. 당시 바다로 가기에는 일본의 해군력이 강력했고 태평양 일대는 일본이 대부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미군이 머무를 수 있는 작전 거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중한 폭격기들을 엄청난 항공모함에 적재하여 일본까지 접근한 후 본토를 기습 공격하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공격을 마친 폭격기들은 다시 항공모함에 착륙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격을 가한 즉시 중국 남부로 비행하여 착륙한다는 것이었죠. 참고로 일본이 이미 남태평양의 대부분을 먹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착륙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이끌 사령관은 MIT 항공공학 박사 둘리틀 중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원될 폭격기를 선정하였는데 여러 기종을 검토한 후 B-25라는 미국의 쌍발 중형 폭격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훗날 독일과 일본에 타격을 주기 위해 2차 세계대전의 대부분 전역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둘리틀 중령의 지휘 아래 거대한 항공모함에 B-25 폭격기들을 싣고 일본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폭격기를 실은 항공모함이 출격한 지 6시간 만에 일본 목표 상공에 진입하였고 이제 진주만의 보복을 위한 모든 작전이 시행됩니다. 둘리틀 중령의 첫 폭탄이 일본 본토에 투하됩니다. 가장 먼저 공격한 곳은 도쿄였으며 이어서 요코스카, 나고야, 고베 등 여러 도시에 연달아 폭격을 가했습니다. 폭격기들의 목표는 주로 도쿄 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일본인들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넓은 지역에 산계하여 여러 목표들을 폭격하였던 것이죠. 일본 시민들은 지금까지 안전하기만 했던 본토에 심지어 자신들의 눈앞에서 갑작스럽게 폭탄들이 떨어지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고 야마모토 이소로쿠 일본 사령관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의 일본 피해는 50여 명의 사상자가 나고 260채의 건물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곧바로 육해군 전투기들을 동원시켜 요격에 나섰지만 이내 실패로 돌아가고 B-25 폭격기들은 모두 일본을 벗어나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미국의 초반 작전은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중국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폭격기들의 연료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던 것이죠. 중국으로 가는 동안 연료가 부족하게 된다면 추락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심했던 악천후 때문에 불안정한 비행을 계속해서 해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뒤쪽에서 불어오는 강풍에 의해 속도가 올라 13시간의 장거리 비행 끝에 대부분은 중국 해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료 고갈로 중국까지 비행하지 못한 몇몇의 대원은 결국 일본군이 있는 곳에 착륙하고 포로가 되고 말죠. 훗날 일본은 포로 조종사들을 모두 사형 선고를 내렸으며 미국에서는
일본을 향한 강한 보복을 다짐합니다.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중국 대륙으로 들어온 조종사들에게는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공에서 지상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 앞은 점점 어둠으로 휩싸여갔고 착륙하기로 한 지점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착륙 지점에 다가올 때쯤 중국에서 유도 전파를 보내 이들에게 안내 신호를 주기로 사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시간보다 미군기가 너무 빨리 도착해버리는 바람에 중국은 일본군이 공습하러 온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중국은 기지의 모든 불을 끄고 경계태세를 취한 것입니다. 어둠으로 인해 중국으로 향했던 폭격기들은 추락하거나 바다로 착륙이 임박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둘리틀 중령을 포함한 모든 승무원들은 낙하산을 펼쳐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둘리틀 중령은 가축 배설물 더미 위에 떨어졌으며 한 명이 낙하산 탈출 도중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국 지역으로 강화에 성공한 대원들은 중국 군간민들의 도움과 이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미국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본토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인원은 80명 중 69명이었죠. 이들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뿌듯함보다는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공습을 했을 때 기습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정밀 폭격을 하는데 실패하여 일본에 경미한 피해만 줬기 때문입니다. 큰 타격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낙심으로 둘리틀 중령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본토로 귀국했을 때 미국은 이들을 격렬히 환영해 주었으며 우울하기만 했던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사기는 솟구쳐 올랐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둘리틀 중령에게 최고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반대로 일본 군부는 육군과 해군을 동원시켜 미국을 도와준 중국에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미군 조종사들을 구출하였던 절강성 일대의 중국군을 몰아내고 비행장을 확보하겠다는 명목으로 18만 명의 병력을 투입시킵니다. 이 일대 비행장들을 제거하고 다시는 둘리틀 공습 같은 일을 벌이지 않기 위한 보복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군 조종사들이 건넨 시계나 편지 등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가지고 있던 중국 민간인은 무조건 사살되었으며 25만 명의 민간인들이 무차별하게 학살당하는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한편 본토를 기습 공격당한 일본은 야마모토 이소로쿠 사령관의 주도하에 미국에 대항한 대담한 전투작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것은 미국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거창한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미드웨이 해전이죠. 이 전투에 들어가기 앞서 일본은 여러 전선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폭적인 정비와 훈련, 그리고 장기전으로 인한 피로를 해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 민족에게 신으로 숭상하는 천황이 있었고 그가 거주하는 도쿄가 기습적으로 공격당하자 훈련이고 뭐고 미국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며 미드웨이 작전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역사를 뒤집어버리는 이들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소련과 독일의 전쟁이 한창인 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진주만을 기습함과 동시에 동남아를 침공함으로써 무서운 기세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쓸어버린 것이죠. 대부분의 동남아를 점령하고 호주 점령을 바로 코앞에 둔 일본은 대대적인 승리와 함께 곧 전쟁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미국의 일본 공습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꿈은 멀어져 갑니다. 미국의 둘리틀 중령이 이끄는 특공대가 폭격기들을 몰고 천황에 있던 도쿄를 포함해 일본 곳곳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이죠. 이로 인해 일본인들에게 가져다준 심리적 공포는 엄청났으며 일본은 이에 대응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야마모토 사령관의 지휘 아래 미국을 무력화시킬 발판을 마련해 놓는데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당시 태평양 지역에서 호주는 미국의 가장 큰 동맹국이었으며 메가더 장군 또한 호주에서 정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호주와 미국이 연결된 보급로를 완전히 끊어버려 고립시키고 진주만 공격 때 놓친 미국 항모를 이 전쟁판으로 유인하여 격파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해군만으로는 호주를 점령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호주 가까이에 있는 툴라기 섬과 포트 모르즈비를 장악하여 견제망을 완성시키는 모 작전을 세웁니다. 이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하와이 근처 미드웨이에서 미군을 전부 경멸하기만 한다면 태평양 전쟁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갈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1942년 4월 18일 야마모토 사령관은 일본의 병력을 싣고 툴라기와 포트 모르즈비를 공격하는 상륙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러한 일본군의 작전들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었으며 일본군의 무선과 메시지 분석에 성공하여 일본이 곧 상륙 작전을 펼칠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호주마저 일본의 손에 넘어간다면 상황이 매우 불리해질 것이라 판단한 미국의 니미츠 제독은
플래처 제독과 함께 어떻게든 이것을 저지하고자 항모 요크타운과 렉싱턴을 포함한 대규모 함대를 동원시켜 사노해를 급행하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일본도 어느 정도 미국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렇게 양측의 항공모함 기동부대가 전속력으로 사노해로 항진하였으며 이 넓은 곳에 서로 정확히 어느 방향에서 어느 속도로 오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사노해로 향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으며 적을 먼저 찾아 선제 공격하는 쪽이 유리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단지 130km 밖에 되지 않을 만큼 근접해 있었지만 양쪽 다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1942년 5월 1일 모 작전에 의해 일본 함대가 툴라기 섬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호주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너무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 무렵 미국은 이곳에 정찰기를 파견하여서 수색을 한 결과 툴라기에 정박하고 있는 일본 함대를 발견하게 되지만 미국의 함대는 급유를 받는 중이라 당장 반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급유를 마친 미 기동함대가 툴라기에 접근하고 60기의 급강하 폭격기와 내격기를 세 파로 나눠 출동시켰으며 기습 공격을 가해 일본 함대에 큰 피해를 입히는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양 국가는 이 전투에 수십 대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실을 수 있는 항모를 끌고 나왔는데 이것을 누가 먼저 파괴하느냐가 이번 전투의 가장 핵심 목표였습니다. 공격 항공기들을 싣고 다니는 항모를 파괴해야 상대방을 무력화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미국의 툴라기 공습 작전은 나름 성공적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물인 일본 항모가 여기에 없었습니다. 항모 격파에 실패한 미국은 본의 아니게 일본에게 자신들이 출현한 사실을 알려준 꼴이 돼버린 것이죠. 미국의 기습을 눈치채지 못하고 당하기만 한 일본의 사령관은 툴라기 섬 근처에 있는 미 항모들을 모조리 찾아 경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일본과 미국은 정찰기로 띄워 사노해 상공에서 서로의 목표물인 항모를 선제 공격하기 위해 수색 작전이 시작됩니다. 양측의 지휘관인 타카기와 플래처는 피를 말리며 정찰기들을 사방으로 보냅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먼저 찾는 쪽이 승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5월 7일 일본군에게 공격 찬스가 오게 됩니다. 적 항모 발견이라는 무선보고를 받고 일본은 78기의 공격기를 띄워 급히 출격시켰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습니다. 공격기를 출격시킨 지 불과 몇 분 만에 다른 해상에서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일본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역시나 항모가 아닌 미국의 구축함과 기름을 배달해주는 급유선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미군도 포트 모르지비를 무력화하러 가는 일본의 함대들을 발견하고 플래처의 지시하에 함재기들이 상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무려 93기의 공격 항공기들이 달려들어 일본의 함대를 향해 맹공을 퍼부어버렸으며 일본의 함대를 벌집으로 만들어 침몰시켜버립니다. 아직 두 국가 모두 함대들만 발견했지 항공모함을 폭파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의 항모 탐색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날 귀환한 조종사들로부터 미 항모의 대략적 위치를 보고받은 일본군은 새벽 일찍 정찰기를 발진시키고 마찬가지로 미군도 정찰기를 보냅니다. 오전 9시 양 국가는 400km 떨어진 서로의 항공모함을 발견하고 즉시 수십 개의 공격기를 출격시킵니다. 미국의 폭격기들이 일본의 항모 쇼가쿠에 먼저 급강하 폭격을 가했으며 급하게 대피를 하던 쇼가쿠는 미국이 발사한 어뢰는 모두 피했지만 두 발의 1000파운드 폭탄을 명중당하여 함교가 파괴되고 갑판이 대파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추가 공격대가 뒤늦게 도착해 타격을 입은 쇼가쿠를 공격하여 다시 한 발의 10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해서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미국은 일본의 또 다른 함대 지히카쿠를 발견했지만 폭격과 어뢰 11발 모두 빗나가고 점점 악화되는 기상에 미국은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일본 또한 200명가량의 승조원이 죽거나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대로는 전투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북동쪽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한편 반대편에선 미항모의 공격을 위해 출격한 일본 함재기들이 미군 레이더에 탐지됩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전날 전투에서 피해를 입어 공격대가 격감했기 때문에 일본의 사령관 시마자키 시게카즈는 요크타운과 렉싱턴 두 대의 미 항모 중에 한 곳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바로 렉싱턴이었습니다. 요크타운에는 4개의 뇌격기가, 렉싱턴에는 14개의 뇌격기가 덤벼들었고 미군도 이에 질세라 두 항모를 호위하고 있던 호위 함대를 동원해 대공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렉싱턴은 어뢰 2발과 폭탄 2발을 직격으로 맞고 불능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곳에 타고 있던 미군들은 전원 퇴함 명령을 받고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렉싱턴이 일본에게 납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함체를 폭파하여 침몰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요크타운은 다행히 사방에서 발사된 어뢰를 성공적으로 피하였고 급강한 폭격기에 의해 한 발의 폭탄으로 66명이 사망하고 선체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미 해군을 지휘하고 있던 플래처 사령관도 더 이상 전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요크타운을 이끌고 퇴각하기로 결정합니다. 해전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모함이 큰 피해를 입고 양 국가 모두 철군함에 따라 일본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포트 모르즈비 점령 또한 멈추게 됩니다. 일본이 무방비 상태의 포트 모르즈비를 점령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사실 일본 본토 공습을 마치고 온 미국의 엔터프라이즈와 호네토가 지원을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노해 해전은 예전처럼 함대끼리의 포격전이 아닌 항공모함이 전투기를 실어 전투기와 함재기들의 싸움으로 이전까지의 해전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 6월 미국의 모든 항모를 침몰시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일본의 미드웨이 공격이 시작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후 진주만 공습, 둘리틀 공습, 사노해 해전 등 미국과 일본의 전쟁은 점점 커져만 갔고 이들은 싸움의 끝을 보기 위해 각자만의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일본의 본토를 공습하면서 호되게 당한 일본은 야마모토 이소루코의 지휘 아래 예전부터 준비한 미드웨이 점령 작전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전략적 가치가 큰 미드웨이 섬을 점령하고 미군의 해군을 경멸하여 전쟁을 끝내버리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전을 실행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당시 일본은 태평양과 인도양에 걸쳐 침략 전쟁을 감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휴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불과 며칠 전에 사노해 해전에서 항모가 공격당하여 수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압도적인 전투력이 아닌 이상 미국을 이기기 힘들다는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야마모토 대장은 이를 모두 거부하고 그의 고집으로 미드웨이 작전을 강행해버립니다. 한편 미국은 블랙 챔버라고 불리는 암호 부대에 의해 일본의 작전 암호를 해독해내고 있었으며 이들의 암호를 해독해 보았을 때 조만간 대규모의 공세 작전을 펼칠 가능성을 포착해냅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직 정확한 암호 해독은 못했기 때문에 이 작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단지 일본군의 암호에 자주 등장하는 AF라는 것이 공격 목표라고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이 사용하는 AF라는 암호가 하와이, 알래스카 혹은 미드웨이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결국 미국은 해답을 찾게 되는 기막힌 작전을 실행시킵니다. 미국 사령관들이 미드웨이 섬의 식수가 다 떨어져 간다는 가짜 보고를 서로 주고받는데 일본이 이것을 들을 수 있도록 암호화하지 않고 무선보고합니다. 역시 때를 놓치지 않은 일본군은 자기들끼리 이 내용을 주고받았고 이때 의문의 AF 암호를 또 사용한 것이죠. 일본의 무선을 엿듣고 있던 미국은 비로소 그들이 찾던 AF 암호가 미드웨이임이 밝혀지게 되고 이 내용은 다시 미군 정보대에 보고됩니다. 그렇게 미드웨이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미군의 작전이 계획되고 미드웨이 섬에 3,000명의 수비대와 150개의 항공기를 파견하여 방어 중대를 강화해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전투로 인해 진주만 공습과 사노해 해전에서 대파됐던 함대들과 항모, 요크타운에 수백 명의 기술자가 붙어 빠른 속도로 긴급 수리에 나섰습니다. 수십 개의 항공기를 실을 수 있는 항공모함 한 대의 전투력은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만큼 강력했기 때문이죠. 한편 일본의 야마모토 제독은 현재 해군력을 압도하고 있는 이 시점이 미군을 격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여 세계 최대의 전함 야마토를 비롯한 4척의 항공모함, 100척이 넘는 함대 등 사상 최대 함대를 동원해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1942년 5월 27일 일본의 연합함대가 본토를 떠나 미드웨이를 출격합니다. 그리고 3일 뒤 미군도 32기의 비행정을 띄워 쉴 새 없이 공습을 대비한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전력이 부족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극복하려면 일본군을 먼저 찾아내야 했던 것이죠. 6월 3일 미국의 정찰기들 중 한 기가 일본의 수레 전대를 발견하고 급히 보고를 올립니다. 미드웨이로 항진하는 선단을 발견한 것이죠. 급보를 받은 미국은 B-17 폭격기 9기를 발진시켜 곧바로 폭격을 가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들의 공격은 사실상 미미한 피해를 입히는 데 그쳤지만 밤이 되자 곧바로 어뢰를 실은 비행정 4기가 또다시 공격을 위해 출격하였습니다. 어둠으로 휩싸인 바다에 일본의 선단이 다시 발견되고 미국의 비행정은 이들이 틈을 보이자 순식간에 내격을 가해 두 척의 선박에 피해를 입히고 1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킵니다. 6월 4일 새벽 4시 30분 이러한 피해도 작전을 변경하지 않고 진행한 일본의 기동부대가 미드웨이 공습을 위해 공격기 108기를 발진시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 해군의 정찰기가 주변 해역을 수색하여 일본 항모와 미드웨이로 발진시킨 공격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구름 속을 오가며 이들을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항모의 발견을 보고받은 미국 본부는 미드웨이를 방어하는 동시에 일본 항모를 공격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미드웨이 방어에 대부분의 전투기를 투입시켰고 일본 함대 공격대에는 전력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항모는 미군 폭격기가 투하한 어뢰들을 무사히 피하고 약간의 피해를 입은 채 미군을 격추시켜버립니다. 한편 일본은 미군의 항공모함을 발견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찰기를 띄우지만 이 넓은 해역에 상대적으로 적은 정찰기를 띄우는 바람에 전투 초기에 미군 항모를 찾는데 시간이 꽤 걸리게 됩니다. 그 사이 일본의 수많은 항공기가 미드웨이 섬을 향하고 있었으며 미국도 레이더에 잡힌 일본군을 발견하고 미드웨이의 전력들을 출격시킵니다. 상공에서 만난 항공기들의 15분가량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지고 경험이 풍부한 일본군의 기습적인 공격에 미드웨이 시설들이 파괴되며 점차 승기를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일본군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령관은 미드웨이 2차 공습을 결정하는데 이들이 처음부터 계획한 미군 항공 전력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의 계획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미드웨이 2차 공격이 시행됨에 따라 일본 항모 위에 있던 공격대의 어뢰를 지상용 폭탄으로 교체해야 했는데 이 교체 작업이 1시간 이상 걸리는 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구모 사령관의 완고한 결정에 결국 탑재돼 있던 어뢰들을 지상용 폭탄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뢰 전환 작업이 한창일 때 1차 공격을 마치고 온 항공기들이 항모에 착륙하기 위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함재기들은 연료가 거의 다 고갈되었기 때문에 착함이 불가피했으며 문제는 이들이 착함하기 위해서는 무장 전환 작업을 하고 있는 2차 공격대를 잠시 경납고로 내려보내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항모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오게 됩니다. 2차 공격대가 이미 지상용 폭격기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적의 함대를 발견하자 일본 지휘관들은 더욱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휘관들의 의견은 미드웨이 2차 공격을 계속 이어나갈지 미 항모가 발견됐으므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들을 무력화시킬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결국 나구모는 미 항모 공격을 결정하였고 또다시 지상용 폭탄을 함성 공격용 어뢰로 재교체하라고 명령합니다.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작업을 2번이나 하느라 경납고는 폭탄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편 미 해군 기동부대는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에 100대가 넘는 함재기를 발진시키는데 하필이면 이때 일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공격기를 급하게 출격시켜야 했습니다. 따라서 편대를 짜서 한 번에 공격하는 것이 아닌 준비되는 함재기마다 각기 바로바로 출격시켰기 때문에 빠르긴 했지만 일본 함대에 접근하는 족족 파괴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미국의 공격기들은 일본 함대를 한 발도 명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한 공격을 계속해서 가해줬기 때문에 일본 기동함대는 공격기를 발진시킬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맥클러스키 소령이 지휘하는 엔터프라이즈의 폭격기 32기가 일본 함대를 발견하여 요크타운의 폭격대와 함께 양쪽에서 일본 항모를 집중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의 폭격기들이 일본의 공격을 피해 필사적으로 투하한 폭탄으로 일본의 항모 총 4대 중 카가, 아카기, 쇼류 이 3대가 불과 6분 만에 연달아 폭파당하고 역사는 바뀌어버립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일본의 사령관들은 급히 피신해야만 했죠. 이때 일본 항모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폭탄과 어뢰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고 2차 공격대들은 출격도 못하고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에 남은 항모는 히류 단 하나였습니다. 미드웨이로 향하고 있던 히류는 미국의 요크타운을 공격하기 위해 24개의 공격기를 출격시킵니다. 여기에 있던 일부 공격기들도 마찬가지로 미드웨이 2차 출격을 준비하느라 지상 공격력 폭탄을 그대로 달고 출격합니다. 이들은 요크타운의 3발의 직격탄을 맞추는 데 성공하고 보일러실, 대공포대 등을 파괴시킵니다. 뒤이어 미국의 수리팀은 재빠르게 수리에 나섰고 다시 전투를 위한 준비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히류의 추가 공격대가 어뢰로 무장하고 또다시 요크타운 파괴를 위해 출격하였습니다. 미국도 격렬히 대공포화를 쏘아 올렸지만 결국 2발의 어뢰를 맞고 요크타운은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플래처 제독을 포함한 지휘부는 급히 다른 함대로 옮겼고 폭격기들은 다른 항모로 피신합니다. 이때 일본의 항모 히류도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요크타운에서 피신한 폭격기들이 항모 공격에 동원되어 10기가 넘는 일본의 제로 전투기의 공격을 뚫어내고
히류의 급강한 폭탄 4발을 떨궈 폭발시킨 것이죠. 그렇게 함대 사령관 야마구치 다문 소장과 가쿠 토메오 함장은 히류와 같이 운명을 하게 됩니다. 한편 어뢰를 맞고 피해를 입은 요코타운을 견인하여 하와이로 향하던 미국은 뒤늦게 일본의 잠수함이 쏜 어뢰 2발을 명중당하여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맙니다. 그리고 일본 함대를 추격하다가 결국 하와이로 철수하게 되죠. 그렇게 불과 3일간 치러진 미드웨이 전투로 태평양 전쟁의 판도는 미국의 승기로 기울어버렸으며 이어서 벌어질 전쟁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위해 양 국가는 다시금 재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1년, 당시 전쟁의 상황은 독일이 수백만 대병력을 투입시켜 소련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무섭게 치고 나가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 점령을 불과 30km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독일은 30년 만에 찾아온 혹한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상황은 바뀌게 되죠. 겨울이 오기 전에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키예프에 이르는 지역까지 진출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소련의 격렬한 방어와 매서운 추위가 평년보다 한 달이나 일찍 찾아오면서 그 목표는 점점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1941년 11월 말, 소련의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12월이 지나자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동계전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독일군은 혹독한 추위에 수세에 몰리게 되고 더군다나 보급로가 멀어지면서 제대로 된 물자 보급이 불가능해진 것이죠. 반면 소련군은 눈보라 속에서도 견딜 만큼의 방한복 준비와 적응이 되어 있었으며 시베리아와 극동에 편성된 추가 부대가 지원군으로 속속 도착하면서 불과 2달 만에 120만에 달하는 소련군이 모스크바 전면에 배치돼 방어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모스크바 점령을 코앞에 둔 독일군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이러한 독일군의 상황을 꿰뚫고 있던 소련은 초반에 스탈린이 병력을 아무 생각 없이 독일군에게 돌진시켜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략적 실수를 재차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게오르기 주코프의 지휘 아래 독일군을 완벽히 역전시킬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5일 새벽, 주코프 사령관이 지속적으로 전투 상황을 살펴본 끝에 영하 25도의 맹추위를 뚫고 공격을 명령합니다. 장비가 고장난 것은 물론 추위에 지쳐있던 독일군은 전투 내내 밀리기만 했던 소련의 기습적인 공격에 큰 충격을 먹게 됩니다. 소련이 패전의 위기로부터 벗어나 공세를 재개한 것입니다. 반면 동상자가 13만 명을 넘기기 시작한 독일군은 더 이상 진군이 불가피하고 보급이 바닥나게 되자 지휘관들은 후퇴를 한 후 재정비를 하자고 건의하지만 히틀러는 후퇴가 곧 패배랑 마찬가지라며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오히려 후퇴하면 그곳은 따뜻한 곳이냐며 편지를 사수하라고 명령하죠. 혹한에 지친 최전선의 독일군은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되자 구데리안을 포함한 일부 지휘관들은 병사들이 가만히 앉아 몰살당하기 전에 소신껏 후퇴시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굉장히 격노합니다. 소련의 몰락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명령을 어김에 따라 침공을 이끌던 사령관을 비롯한 70여 명의 고위 장군들을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본인이 육군 총사령관에 올라 직접 군대를 진두지휘하죠. 전투 초반 처참한 피해를 입혀 자신의 지휘권을 줄여나간 소련의 스탈린과 달리 히틀러는 더욱 간섭을 많이 함에 따라 독일의 군부는 서서히 위축되어 갔습니다. 히틀러는 지휘관들을 파면 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령관으로 대거 임명하여 소련의 저항에 격렬히 맞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계속된 소련의 공세를 나름대로 저지하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모스크바 주변은 이들의 싸움으로 전투가 고착화되고 3달 동안의 엄청난 혈전으로 양국 합쳐 약 200만 명의 희생자가 나오게 됩니다. 한편 한동안 밀리기만 한 소련이 모스크바에서 방어에 성공하자 기쁨에 들뜬 스탈린은 전투 초반에 처참한 피해를 냈던 본인의 무능함을 망각한 채 기고만장해져 또다시 무리한 명령을 내립니다.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며 모스크바 점령 위기를 간신히 막아낸 이들에게 독일군을 완전히 격퇴하기 위해 또다시 진군하라는 것이었죠. 지칠 대로 지친 소련군은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마지못해 공격을 단행합니다. 그렇게 북부, 칼리닌, 서부, 브리얀스크 전선군으로 구성된 200만 명의 병력이 곳곳에 전초를 뚫고 세도에 들어갔습니다. 초반에는 스탈린의 판단처럼 독일군을 밀고 나가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만 곧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칼리닌 서부 전선군 사이를 연결하는 르제프 일대를 못 뚫고 독일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버린 것이죠. 소련의 진격이 시작되자 35만 명의 독일군이 투입되어 이 일대를 철저히 방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르제프를 지키는 데 성공한 독일군이 걱정해야 할 것은 이렇게 형성된 돌출부 때문에 좌우로 소련이 감싸면서 들어오게 될 경우 엄청난 병력들이 몰살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전차 사단장이었던 발터 모델을 군사령관으로 초고속 승진시켜 이곳을 어떻게든 막으라고 명령하는데, 모델의 지휘 아래 위태롭게 돌출되어 있던 르제프에 좌우로 힘을 실을 것을 결정합니다. 소련도 르제프를 포위하여 섬멸하기 위해 제39군과 제33군이 위와 옆에서 전진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반격에 나선 독일의 수십만 병력이 섬멸되기 전에 반대로 소련군을 역포위할 것을 노리는데,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소련의 33군을 고립시키고 동시에 39군의 좌측면을 강타해버립니다. 한파가 지나간 2월, 이들의 전투가 한창일 때 눈이 녹으면서 땅이 다시 엄청난 진흙구덩이로 바뀌고 양측의 병사들은 전투가 불가능해져 강제로 휴식을 갖게 됩니다. 또한 소련군도 점차 보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르제프 일대의 전선은 교착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4월이 되자 33군은 완전히 포위돼 독일군에게 괴멸당하고 33군을 지휘하던 예프레모프 사령관 또한 부대에 대한 책임감에 자결을 선택합니다. 르제프 돌출부 제거에 몰두한 나머지 부대를 너무 남하시킨 소련은 독일의 반격에 역으로 고립되기 시작하자 이제 나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던 7월 2일, 독일 모델 장군의 일명 자이들리츠 작전에 의해 돌출부 좌측에 있는 소련의 39군의 가운데를 통과해 39군을 양단해버립니다. 완전히 고립된 39군은 7월 12일 독일에 의해 무너지고 소련의 무서운 공세도 멈추게 됩니다. 폭염이 시작된 날씨에도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 등 여전히 다른 전선에서도 쉬지 않고 전투가 벌어졌으며 여기저기서 수많은 인명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모스크바 쪽으로 툭 튀어나온 르제프 돌출부는 소련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였습니다. 여차하면 독일이 이곳을 통해 다시 모스크바 점령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죠. 스탈린은 남쪽에 스탈린그라드를 주시하면서도 이곳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르제프 돌출부 제거를 명령합니다. 한편 히틀러는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보다는 자원이 풍부한 코카서스 지역을 더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르제프 일대의 방어선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여 공격보다는 방어 위주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양측의 전투가 시작될 때쯤 전선을 시찰하러 왔던 독일의 모델 장군이 총에 맞고 후송되어 피팅호프 사령관이 임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의 게오르기 추코프도 스탈린의 바로 밑인 군부 수장으로 임명되어 이 자리를 코네프가 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철저한 준비를 마친 양측의 전투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공방전이었습니다. 이 일대의 전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병사들의 희생은 엄청났던 것이었죠. 소련의 기습 공격이 성공적이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철저한 독일군의 반격에 저지당하고를 반복하며 2달 동안의 전투는 사실 소련에 있어서 미미한 성과뿐이었습니다. 30만에 달하는 사상자를 발생하였지만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9개월 전과 지도상의 전선은 거의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소련은 르제프 돌출부 제거를 실패하고 그 일대를 탈환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사실 10월이 되자 독일과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모두의 관심사가 되면서 돌출부 제거에 지원할 여력이 부족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르제프 일대의 피해 전투가 이후로도 6개월간 이어져 크고 잔인한 지옥은 계속되었습니다. 한시도 총성이 멈춘 적 없던 독소전쟁, 그리고 이 전쟁의 흐름을 극적으로 바꾼 전환점 스탈린그라드 전투. 2차 대전이 한창인 1941년 12월 독일이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 공략에 실패하고 전선이 정체되자 히틀러는 좀 더 현실적인 가치가 큰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소련의 남부에 위치한 코카서스 지역의 광대한 유전과 곡창지대였습니다. 이곳을 확보만 한다면 앞으로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거대한 자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 이전부터 히틀러는 이곳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독일의 지휘부는 르제프 돌출부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러한 의견은 모두 묵살될 정도로 코카서스 점령에 대한 그의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독일 군부 내에서 총통의 명령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고 히틀러의 의지대로 코카서스 점령을 위한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페도르 폰 모크의 지휘 아래 기습의 효과를 노려 부대의 작전을 은밀히 진행해 나갔습니다. 한편 소련은 지난 겨울 동안 모스크바 전투에서 감격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르제프 전투를 포함한 후속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독일에게 맞설 준비를 해야 했죠.
독일이 남부로 향할 것이란 계획과 달리 소련은 이들이 또다시 모스크바를 노릴 것이라 판단하고 모스크바의 전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정작 히틀러는 모스크바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계획이 빗나갈 뻔한 바로 그쯤 뜻밖의 독일의 작전이 노출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독일군 장교가 탄 연락기가 소련군 진영에서 격추되는 사고가 벌어지는데 하필이면 이때 독일 장교가 작전 계획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운이 좋게 이 정보를 획득한 소련은 상대방이 자신들을 속이기 위한 모략이 아닌지 의심을 하였습니다. 과거에 남부에 주력을 배치했다가 모스크바를 위협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정보로 인해 미처 생각지 못한 것 또한 경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이미 전투 계획을 다 정한 시점이라 이제 와서 작전을 변경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전 계획서대로 진격을 개시하게 됩니다. 여름이 시작하기 직전인 6월 28일 독일 남부 집단군이 처음으로 세도에 들어간 곳은 모스크바와 코카서스 사이에 위치한 보르넷이었습니다. 보르넷에서 독일과 격돌한 소련은 이들의 진격을 막기 위해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참호를 깊게 파서 독일의 공격을 방어하고 정면 충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명장 헤르만 호트의 지휘 아래 불과 며칠 만에 보르네시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고 37만의 사상자와 포로를 발상하게 됩니다. 전투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때 소련의 나머지 50만의 병력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하는데 이 결과를 보도받은 히틀러는 굉장히 분노하여 사령관 폰 보크를 즉각 해임시킵니다. 보크를 해임한 히틀러는 대대적인 부대 재편에 착수하는데 방금까지 싸운 남부 집단군을 전격 해체하여 A와 B 둘로 나누어 버립니다. A 집단군은 이들의 최종 목표인 코카서스 진격을 맡았고 B 집단군은 A 집단군이 원활하게 진격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문제는 코카서스로 진격하기 위해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스탈린그라드였습니다. 이곳은 1925년까지 차리친이라고 불리는 도시였는데 공산주의 혁명 역사에 중요한 이력을 남겼기 때문에 스탈린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스탈린그라드로 바꾸었습니다. 이곳은 훗날 기계공업의 중심지로 개발되고 덕분에 소련 내에서도 가장 잘 사는 곳으로 손꼽히게 됐죠. 문제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의 B 집단군이 만약 스탈린그라드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A 집단군의 안전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코카서스의 자원과 식량이 스탈린그라드를 거쳐 내륙으로 공급되는 교통의 유지였기 때문에 소련의 생명줄을 차단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스탈린그라드는 독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뺏어야 할, 소련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할 도시였습니다. 물론 양측 다 이곳을 두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곳이 사상 최악의 지옥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역사의 길이 남을 피해 잔치가 시작됩니다. 8월 23일 새벽 공습의 신호탄이 터집니다. 독일군은 제일 먼저 폭격기로 무장하여 스탈린그라드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으로 시내의 건물들은 한순간에 폐허가 되고 소련의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십만의 독일군이 신속히 투입되어 대규모 공세를 시작합니다. 이 지형의 동쪽에는 거대한 볼가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은 나머지 서남북을 모두 압박해 소련군이 후퇴할 곳이 없게끔 사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들의 돌격은 순조로웠으며 지금까지 점령한 수많은 도시들처럼 스탈린그라드도 그렇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소련군에게는 결사항전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곳을 방어하는 소련도 한 달 전부터 급하게 방어선 준비를 완료해놨기 때문에 독일에 맞서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독일은 쉽게 끝낼 것 같았던 예상이 조금씩 빗나가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퇴 금지 명령을 받은 소련군의 병사들은 부서진 건물 곳곳에 숨어들어 독일군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초반 소련의 방어는 독일이 예상했던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독일 사령관 파울루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곳곳에 숨어있는 적들을 일일이 제거하면서 도시를 점령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독일 스스로 소련군이 원했던 시가전의 늪으로 서서히 끌려 들어가는 결정이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소련군을 하나하나 격파하느라
독일군은 엄청난 시간 소비와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어도 독일군은 볼가강까지 다가가지 못한 채 계속 도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제2차 대전이 벌어지고 난 이후 독일군이 처음으로 겪는 이상한 전투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소련군의 전략 중 하나였죠. 소련은 초반에 스탈린그라드가 포격으로 폐허가 되자 독일의 탱크를 포함한 기갑부대의 역할이 제한됨을 파악했고 여기서 버티기만 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더 많은 병력과 지형에 익숙해 있는 소련군이 장기전으로 갈수록 더 유리하다고 본 것이죠. 때문에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와중에 병력이 줄어들어도 소련은 볼가강 뒤편에서 지속적으로 보충부대를 보냈습니다. 볼가강에서 병력을 보내다 독일의 공격을 받고 배에서 탈출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졌지만 이렇게 강력히 저항하자 독일군 입장에선 쏘고 쏘아도 적군의 수는 그대로인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히틀러는 남쪽의 코카서스로 진격하던 A 집단군 병력의 일부를 빼 스탈린그라드로 보내는 등 양측 합쳐 150만에 달하는 병력들이 스탈린그라드로 투입됐습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독일군이 지친 와중에도 조금씩 이곳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1942년 10월 말 치열한 전투 끝에 독일군이 도시의 90%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쓰러질 것 같던 소련군은 이를 악물고 끝까지 방어에 나서고 있었죠. 그렇게 스탈린그라드는 어느덧 독소 전쟁의 모든 것이 되어가고 도시는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